예.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경재배 관련해서 수업을 정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복잡한 수경재배 역사 정의도 보려고 하는데 볼게요. 일단은 수경재배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는 하이드로포닉 컬처라고 하고 소일리스 컬처라고 그러는데 소일리스라는 거는 우리 영어 시간 배웠죠. 소일리스라는 뜻은 토양 없이 재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이드로포닉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수경재배를 하이드로포닉이라고 하고 소일리스 컬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것은 토양 이외의 것에 재배하는 것들을 우리가 수경재배를 하는데요. 토양 이게 메디움 배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배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흙은 아니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었거나 하는 그런 배지, 그러니까 곰팡이나 세균 키울 때도 배지에서 키운다고 하는데 조건이 맞은 특수한 그러니까 인공적인 조건을 배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지에서 식물을 키우는 방식을 우리가 수경재배라고 하고 있어요. 역사는 우리가 이제 한 1800년도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비료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서 시작했고요. 뭐 29년, 40년 쭉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현재의 수경재배가 완성된 것, 그러니까 확산된 거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전쟁이에요. 왜 전쟁이냐면은 그러니까 미군들이 이제 특히 미국이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보다는 수경재배가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상업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업적이라고 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들은 미군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잖아요. 해외에 주둔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어느 방송에서 좀 들었는데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보급 물자가 뭐냐? 무기가 아니래요. 식량이래요. 왜냐면 식량도 안전한 식량을 원한대요. 그러니까 먹고선 배탈이 나면은 뭐 100명이 배탈이 나면 어떻게 해요? 100명이 중상을 입은 거랑 똑같죠. 어째 전투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 식량에 대한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그 중에서도 곡류는 우리가 운반이 가능한데 채소류들은 운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주둔한 지역에서는 바로 이제 이런 수경재배를 시작했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섬 지역에서 미군 주둔 지역에서 바로 수경재배가 시작됐더라. 그래서 이 수경재배가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관련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한미군에서는 토경재배로 들어온 채소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수경재배로 재배된 것만을 납품받아야 해드려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수경재배가 또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풍토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전하다 보니까 수경재배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수경재배가 해서 미군의 역사가 같이 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뭐 54년도에 이것도 미군의 영향으로 이제 우리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55년도에 이렇게 뭐 국제 수경재배 협회도 발생되는데 또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우레탄 얘기도 있었잖아요. 우레탄 지금 안 쓰죠. 그 다음에 여기 훈탄경이 개발되고 그로단에서 안면재배가 개발될 때인데 이때가 본격적이에요. 60년대, 70년대 이게 본격적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대량 생산된 건 이때다. 미군이 말고 일반적 상업적 온실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산해서 시장에 출하하기 시작한 게 60년대 말 70년대부터인데요. 일본에는 훈탄경이라는 거는 훈탄이 뭘로 만든다고 했어요? 왕겨죠. 일본은 뭐가 많아요? 왕겨가 많죠. 그러니까 훈탄으로 이제 수경 재배를 했어요. 훈탄의 문제점은 알칼리 성분이고요. 그다음 물로 씻겨내면 이제 해결은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부피가 크다. 맞아, 부피도 크고 인건비가 다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태워서 자루에 채워놓고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말까지는 뭐 상업적 온실이라기보다는 이제 훈탄경이 하여튼 사용되고 있었는데 8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사라졌대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짐에 따라서 이거 사용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아직도 저개발 국가들,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에서는 훈탄경을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로단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그로단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이때 안면이 만들어졌는데 70년에 이 안면이 그러니까 상업적 수경재배에서 순수 수경 말고 고형경이라고 하는 배지경에서의 첫 번째 상업적으로 대량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안면인데요. 이제 그로단의 덴마크 회사의 그로단하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은 건축자재 회사예요. 단열재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단열재의 특성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들어가면 돼야 돼요. 물을 흡수해야 돼요? 튕겨내야 돼요? 단열재는? 튕겨내야 되겠죠. 이게 흡수하게 되면은 단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튕겨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로단사에서 불량품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물을 흡수하는 불량품이 나와서 이것을
저기 밖에다가 버려 쌓아놨단 말이에요. 저기 좀 보시면 저게 그로단 안면이거든요. 들어보셨죠? 어때요 무게가? 굉장히 가볍죠. 한번 들어보시면은 뭐 500g 이거밖에 안 나가. 들어보시면 여기가 물이 채워지면은 1kg가 10kg가 돼요. 이 안에 물이 채워지면 10kg까지 무게가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물이죠. 그러니까 이 그로단에서 바깥에다가 안면을 쌓아놓고 버릴 거죠. 불량품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거기서 풀이 자라는데 풀이 기가 막히게 자란다는.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다가 좀 비료를 타갖고 채소를 좀 키워봤대요. 채소가 기가 막히게 자라서 회사에서 역발상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 이거 갖다가 수경 재배용 배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로단 안면의 시초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가장 비싼 안면이 이제 그로단 안면이거든요. 저희 회사께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퀸즐랜드 그다음에 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본격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73년도에 우리나라에는 뭐 사경재배 얘기 나오는데 여기 이제 사경재배에 대해서 뒤에 살짝 설명드리면은 사경은 뜻이 뭐예요? 모래죠, 모래. 그러면은 모래가 안면보다 물을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부피, 그러니까 무게 대비? 안 그렇겠죠. 그래서 안 그렇죠. 그래서 이 사경재배가 시작됐지만 곧 사라져요. 80년대 초반쯤 가면은 거의 사경재배 사라져요. 저기 사경재배 제일 많이 했던 지역이 구미 화훼단지였거든요. 구미 화훼단지 가시면은 거의 다 사경재배 지금 없고 옛날에 사라졌고 조그마다 사경재배에서 이제 안면재배로 다 전환이 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모래가 모래가 쌈에도 불구하고 안면으로 갔던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무게가 어떨까요? 배지를 지탱하는 무게가 엄청 무겁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갖고 있는 능력은 떨어져요. 걔는 거의 다 걔는 들어가면은 우리가 무게를 측정할 때요. 제가 9kg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9kg야.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거의 다 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래는 어때요? 10kg면은 요 물이 몇 킬로인지는 말려봐야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물을 갖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부피가 가볍다는 것은 장점이에요. 장점이죠. 설비가 파이프 같은 것들이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구조물들이. 그래서 비료도 더 많이 갖고 있을 수 있고 물도 많이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가볍고 사용 편하기 때문에 저 안면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94년 제기를 했지만 사실상 지금 그냥 그 옛날에 모래로 했던 경우도 있었다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가다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사경 재배를 하는 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충북에 가면 충북농업기술원에서도 모래 사경 재배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렇게 좋으면 세계 사람들이 옛날에 처음에 나왔던 건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안 좋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들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것들을 그 문제들 아까 말했던 문제, 물을 갖고 있는 능력, 그다음에 무게 문제,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공기가 채워진 능력. 여기도 보면은 공기가 일정 부분 채워져 있고 얘를 10kg 채워놓은 다음에 구멍을 뚫으면 저기 7kg, 8kg 줄어들어요. 2kg가 뭐가 됐느냐? 그 스펀지 공간, 저 안에 공간 안에 공기가 차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공기 생기면서 식물의 뿌리가 호흡에 문제가 안 돼요. 얘들이. 만약에 100% 물로 채워지고 공기 없다고 하면은 뿌리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스패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건 그런 자연적으로 해결되거든요. 근데 사경은 안 된다는 거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배지의 특성 중에서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이제 뒤에서 몇 번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 반복 교육이에요. 배지가 있으면은 여기 볼게요. 배지 특성을 볼게요. 내가 이 배지가 있는데 이 배지에서 여쭤볼게요. 여기하고 바닥하고 여기하고 수분 함량이 같아야 좋아요, 나빠요? 차이가 있어야 좋아요. 같을수록 좋아요. 같을수록. 근데 모래는 아래는 물이 많고 위에는 물이 없어요. 이 안면 배지는 위아래 편차가 없을까 있을까요?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배지라는 거는 위에 편차가 없어야 돼요. 근데 편차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중력이죠. 우리가 어긋날 수가 없잖아요. 물은 이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당연히 아래가 말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만큼 위아래가 편차가 없을수록 좋은 배지고 위아래 편차가 많으면 나쁜 배지예요. 그래서 모래는 기본적으로 위아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게 나쁜 배지일 수밖에 없다. 편차를 볼게요. 왜 이거 편차가 줄어드냐면은 얘 이거 짤 때 수평 수직을 짜갖고 물이 옆으로 퍼지게 만들거든요. 옆으로 밑으로 수직 배수되지 않고 옆으로 퍼지게 만드는데 모래는 어때요? 그냥 밑으로 쭉 빠지겠죠. 그러니까 위에 편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사경 재배가 거의 상업적인 재배에서 사경 재배는 다 사라지고 이제 그로단 안면이 발생하면서 그걸 갖고요. 그다음에 NFT라고 이제 쿠퍼가 사실 방막 수경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방막은 N이 뭐냐면 뉴트리언트, 그러니까 영양소,
그 다음에 F가 뭘까요? 필름이에요. 그러니까 방막 수경은 뭐예요? 영양 필름이라는 뜻이에요. 물을 얇게 펴요. 물을 한 1, 2mm, 2, 3mm를 쭉 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흐르면서 상추나 이런 걸 키우게 되면은 이 안에서 일단 물에 침투 완전히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그 뭐죠, 이 뿌리가 약간의 산소도 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을 그렇게 많이 갖고 가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 담액 수경이라고 해서 물을 이만큼 채워놓고 수경을 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NFT도 지금 갖고 있고요. 담액 수경도 현재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NFT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방막 수경으로 가는 사람은 방막으로 가고 담액으로 가는 사람은 담액으로 가요. 왜냐면 방막이 담액보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컨트롤하기가 또 안전성에 관련해서 내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막 수경 개발하고 이때부터 이제 방막 NFT 수경이라는 방막 수경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뭐 94년대 이제 수경재배 연구회가 결성이 됐다고 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경재배 형을 보면은 뭐 죄송하게도 제가 이 책을 옛날에 한 2010년대 중반에 만들었기 때문에 수경재배 면적에 대해서 좀 적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1,400이 아니라 지금 한 6, 7천 헥타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특히 과채류 재배, 토마토나 오이, 파프리카 관련해서는 거의 수경재배가 20, 30% 정도 올라 버렸어요. 지금은 거의 수경재배로 다 바뀌고 있다. 그럼 여기서 소경재배에서 수경재배로 왜 바뀌었을까 사람들이? 돈이 들어가는데. 투입 대비 수량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다 수경으로 가버린 거죠, 그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수경으로 갈 걸로 보여요. 딸기 같은 경우도 과거에 토경이었는데 딸기는 현재 거의 다 수경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노동력 때문에 특히 딸기는 토경 재배 같은 경우는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도 토경 딸기는 돈을 아무리 줘도 안 들어와요. 다 나가버리지. 그래서 수경 딸기를 해야 외국인이 그나마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 들었었나요, 한번? 외국인들이 이제 저희 그 농산부역 분들한테 또 얘기를 해보면 재밌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가 사람을 구하잖아요. 외국인을 구해야 돼요. 외국인들은 고마운 존재예요.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존재.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15명을 데리고 있으면 5명이 나한테 돈을 벌어주고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나한테 돈을 벌어줘요. 그래서 나는 외국인을 잘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외국인들 전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사장님, 단동이에요? 연동이에요? 물어본대요. 연동. 오케이. 그러면은 수경이에요? 토경이에요? 수경. 그러면은 가겠습니다. 이런데요. 그러면은 단동이에요? 단동이에요? 연동이에요? 단동. 토경이에요? 수경이에요? 하면은 토경. 그러면은 생각을 이제 그러면은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뭐예요? 외국인이 안 온다는 얘기는 돈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죠. 돈을 더 줬는데 문제는 노동의 효율성도 떨어져요. 토경, 연동, 단동이면서 토경이 연동이면서 수경보다 노동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면적이 적어요. 내가 예를 들어 수경 재배에서 하루 일하면은 한 400, 뭐죠? 4줄, 그러니까 한 4줄 정도를 내가 저격을 할 수 있다. 토경은 한 3줄밖에 못해요. 힘들어갖고. 그러면은 당연히 월급도 많이 줘야 되고 일도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성도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농장들이 지금 현재 다 수경으로 바꾸려고 해요. 토경.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산이 없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물만 확보된다면 다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면적은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쭉 가다 지금 위로 확 꺾고 올라갔어요. 거의 지금은 2,000헥타, 저기 보면은 1,400이라고 돼 있죠. 거의 지금은 거의 7,000헥타, 8,000헥타까지 올라가 있고 아마 몇 년 안에 한 우리나라 그 과채료 재배는 대부분 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지역을 빼고는 전부 다 수경재배로 바꿀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이제 신념 있는 분들 있죠. 흙에서 자란 것이 좋은 것이요.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생산성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병해충도 적어요. 수경재배가 토경보다. 그 병해충이나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재배 안전성으로 봤을 때 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의 다 지금 수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재배 면적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재미있는 게 딸기가 여기 딸기 있죠. 딸기는 지금 현재 거의 다 지금 딸기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00헥타, 5,000헥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지금 100% 지금 딸기는 수경으로 바꿔진 상태다 생각하시면 돼요. 토마토도 지금 상당수가 지금 바뀌어 있고요. 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근데 수경이 이거는 여담인데요. 여담이라기보다는 그 기술이 들어오는 도입 단계 우리가 이제 한 번 나갔다가 두 발짝 나갔다 한 발짝 후퇴했다가 두 발짝 한 발짝 후퇴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 역사라는 거는. 근데 수경재배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수경제가 본격적으로 된 게 90년대 중후반 되면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우루과이 라운드 하면서 그 정부에서 막 시설원에 투자를 막 해요. 돈을 더 주면서 시설 개선하라고 하는데 그때 재밌던 게 뭐냐면 확 늘었다가 기존 수경시설을 뜯어내고 다시 토경으로 바꾸시면 꽤 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아직 수경재배 기술이 국내에 도입이 완벽하게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이 도입되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 실패를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잘하잖아. 농사 돈도 잘 벌고 그 과정에서 기술이 습득됨에 따라서 점차 안정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토경재배보다 수경재배가 실패할 확률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죠. 1년부터 10년째까지 사고가 안 나면 된댔잖아요. 근데 사고가 안 날 확률이 수경재배가 훨씬 높아졌어요. 왜? 수경재배는 점검이 가능하거든요. 뿌리 발달 상황이라든가 지하부의 수분 상태라든가 이게 점검이 되죠. 토양은 점검이 안 돼요. 점검한다는 얘기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문제가 하나 있죠. 수경재배는 어떤 일이 떨어져요? 버퍼. 그러니까 어떠한 예를 들어 내가 토경재배는 내가 실수로 내가 이제 일주일 물을 안 줘도 일부러 안 주기도 해요. 열을 안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 줘도 괜찮아요. 근데 수경재배 어떻게 돼요? 하루 동안 물 안 주면? 그렇죠. 비 오는 날은 상관없는데 오늘 같은 날 물 하루 안 주면 내일이면 다 이렇게 다 쓰러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토양이 안전하다고 하는데 우리 개념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떤 개념으로 일하라고 했어요? 일추로 1시간부터 일무로까지는 뭐 어디 있어야 돼요? 온실에 붙어야 되죠. 붙어 있어야 돼요. 온실에. 점심 때 잠깐 나가는 건 좋아요. 예를 들어서 11시까지부터 2시까지 어디 식사하고 요건 돼요. 왜? 그때는 환기 영향가 별로 없거든요. 그 당시 그때는 제일 안정적인 시간이 그때가. 그때는 상관없는데 아침부터 11시까지 일출 때부터 오후 2시, 3시부터 해 질 때까지는 온실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사고 나지 않죠. 그때 거기 앉아 있으면 절대 날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경재배 필요성에 대해서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수경재배를 보게 되면은 선진국의 수경재배 비율이 높다.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수경재배 하면은요. 제가 동남아 국가들도 수경재배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왜 못할까요? 돈 때문에? 천만에. 제가 가보니까 제가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조사 사업을 그 연구 사업들을 해보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경재배를 하기 전에 우리 갖춰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인프라. 그러니까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수경재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요. 우리가 장비를 갖다 줘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 전기라든가 이런 인프라들, 물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에 대한 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은 수경재배가 어렵거든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지금 물만 조금 저희가 이제 지역에 따라서 물이 이제 안 좋은 쪽들이 있는데 이제 물에 대한 인프라도 지금 시작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세돈 다 거의 다 끝났고 뭐 익산 망성이라든가 논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물을 갖다가 온실 안으로 공급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다 수경재배로 물이 들어온 지역은 다 수경재배로 갈 거로 보고 있고요. 여기는 물 어떤 거 지하수 쓰시나요? 네. 다 지하수? 아마 조만간에 맑은 물 다 받고 싶죠? 들어보다 했죠 거기까지. 예, 지금 다 여기가 거기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보조 사업 하지 말고 물이나 깔아달라고 지금 다들. 보조 사업 안 좋아해요. 물 깔아달라고 전부 다. 물만 깔아주면 내가 나머지 알아서 할 테니까 물이나 앞에까지 데려달라고 너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사회적 인프라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단히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게 하나가 그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일본 사람 비교해 보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파괴에서 창조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90년대 막 온실을 때려짓고 수경재배 시설 이것저것 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부도나고 그 위에 지금 현대 시설원회가 창조됐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좋다는 거 다 갖고 와서 다 때려 부시고 올라왔어요. 근데 저 일본 보시면 아직도 90년대 딱 멈춰져 있어요. 모험을 안 하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 모험을 갖다가 저희는 진짜 대단한 한국 사람 모험이라는 게 저도 좀 간이 작은데 보면은 대출을 막 어떻게 있는 데다 다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아갖고 막 아버지 거 다 잡혀간 다음에 시설 때려짓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7년이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진짜 거의 자기 거의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거의 재산 다 집어넣고 담보 다 잡아놓고 집어넣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 다 성공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등하면
자본회수가 되는 게 아니라 중상위권으로 10년만 버티면은 다 자금회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라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출 후 1시간부터 1시간 후에 출근해서 일 모을 때까지 오실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점검하면 사고 날 일이 없죠. 그리고 이 재배사들도 우리 학생들 중에서 대형 농장들에서 재배사로 좀 추천을 해달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가 주 6일 근무일까요? 5일 근무일까요? 5일 근무예요. 대신에 일요일 날 노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날 놀 수도 있고 못 놀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식물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놀지 않죠. 사람은 놀아도 저기 작물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돼. 사람이 거기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사고가 안 나요. 저희 지도 교수님 한번 얘기 드릴게요. 살짝. 아유 엉뚱한데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할게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농사를 지세요. 한 2,500평 정도 토마토 농사를. 근데 그 전까지는 저희 우리 실험실에서 한 6월이나 9월 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갔어요. 5박 6일, 6박 7일로. 근데 지금 못 가세요. 왜 못 가신 줄 아세요? 불안하대요. 하루는 어디 놀다 오겠는데 3일 이상, 이틀 이상, 3일 이상 가면은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몰라가고 내가 빌릴 수가 없다고 못 가요 지금.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사례들도 보게 되면 그러면 너 진짜 힘드냐? 제가 아는 분 중, 그러니까 몇 분 중에 사례가 평택에 어떤 분은 그 연세대학교 나와갖고 현대경제 영어 근무하다가 30대 중반에 퇴직하고 농사 짓는 분이, 그러니까 온실을 2,500평 정도 온실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처음에 컨설턴트 돈 받거든 혼자 지시는데 그분이 짓는 이유가 뭐였냐? 그 자기는 이제 애기가 셋이라 애기들을 봐야 되는데 이 온실이 딱 적합하다는 거야. 아침에 유치원 보내주면은 이따가 한 3시쯤 가서 애들 데리고 오고, 그리고 자기는 멀리 가진 않아도 이 하루 종일 이거 자유롭다고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로 봤을 땐 자유로운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디 갈 수는 없다 이것들은요. 그래서 일단은요. 그래서 수경재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아마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네덜란드나 벨기에 가서 토마토와 오이를 키운다. 그러면은 근데 생각도 없이 사람들은 당연히 수경재배 할 거라고 생각해요. 토마토, 오이, 딸기 하고 있다. 그러면은 수경재배 하겠구나 생각해요. 이분들은 전부 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 수경재배를 하니까. 그 결론은 우리나라에서도 아마도 한 몇 년 안에 내가 토마토와 오이와 파프리카 같은 이제 소득이 높은 작물을 키운다고 하면은 아마 당연히 수경재배를 할 것이라고 짐작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다. 그래서 그만큼 가고 있고요. 지금 아까 토경에서 수경으로 다 가고 있고 수경에 토경으로 가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옛날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 있었는데 최근 한 10여 년, 10년 안에는 거의 없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남피게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농사가 안 됐는데 수경 때문에 안 된대. 수경해서 안 된대. 그러면은 그 사람만이 어폐가 있죠. 그러면은 나머지 지역 사람들은 왜 토경에서 수경으로 바꾸고 왜 소득이 올라갔냐? 근데 가끔가다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다 지금 수경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여기는 농사질 날이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멀잖아요. 그리고 이게 수경재배는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토경재배는 금권의 제어가 가능한가요? 거의 불가능해. 물 주고 마를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수경재배는 제어가 가능하죠. 그 얘기는 뭐냐?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옛날같이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지식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수경재배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 일단은 이유가 보면 생산성이 높아.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너무 생산성이 뭐 30%에서 50%는 뭐 최소 30%, 많게는 거의 꽃배기까지 수확을 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수확이 빨라요. 상추 키우잖아요. 상추를 토경으로 키우면은 만약에 내가 첫 수확을 20일 있다 한다고 하면은 수경재배하면 15일이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상추를 1년에 6번 심는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일주일씩만 빨라지면 어때요? 1년에 약 2달을 더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추만 해도 보여요. 아주 간단한 작물이지만 재배 기간이 수확 기간이 2달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당장. 그러면 생산성이 일단은 품질이 좋아지는 걸 제외하고라도 생산 기간이 2달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생산성이 최소 20% 가까이 증가한다. 똑같은 노동력과 똑같은 에너지 비용을 투입하고 생산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과거보다 저희들 계산해 보면은 그 킬로그램당 투입되는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요. 계속해서. 그다음에 편리성인데 이게
흙이 없고 작업일체 편리하다. 이게 편리성인데요. 이게 뭐 어떤 면이냐면 편하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저 부여동산에 보면 제가 이제 29살, 30살이, 28, 29살일 때 그 당시에 제 나이 50대 중반인 분들 계셨어요. 근데 저한테 야, 나 이 박사, 나 10년만 있으면 농사 그만둘 거기 때문에 이제 온실에 투자를 안 할 거야. 그러셨거든요. 세월이 흘렀죠. 제가 이제 50대 그분 나이가 되고 그분들은 70대가 됐어. 근데 이분들이 지금 수경으로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바꾸고 있어요. 왜 바꿀 거야? 바로 이것 때문에. 수경하면은 내가 로타리 치고 파이프 바꾸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수경으로 딱 바꾸고 나니까 어때요? 로타리 칠 일도 없고 파이프 박을 일도 없고 그냥 배지만 애국시켜서 교체시키고 박으면 되니까 너무 편하다. 더 이상 그래서 내가 나이가 먹고 10이 드니 이제 수경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분들 얘기가 지금 나이가 70대 초반이지만 아무래도 주위를 보니 한 10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갈 데가 없대요. 저희 아시는 분이 한 분이 그때 60대 후반에 은퇴를 하신 다음에 그 백모 씨라고 있어요. 백모 씨 지금 나이가 이제 80 다 되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만두셨다가 나중에 그분이 꽤 면적이 3,000평, 4,000평 하셨거든요. 어느 날 지나가는데 어느 온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그래서 은퇴하셨는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한 1년 놀았더니 미치겠어갖고 내가 옛날같이 4,000평을 못하겠고 저 1,000평을 이렇게 해서 5동 내가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요거는 도저히 70대 초반에 집에 못 있는데요. 지금 나이가 그러니까 옛날 노인분들이 아니라 지금은 못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올 수밖에 없다. 그래 나와야 여기서 친구도 만나고 점심 때 같이 밥도 먹고 이러면서 하지. 그래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경으로 해야 이제 편하겠죠. 그러면 그 노인분이 이제 수경 재배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재배사 또는 컨설턴트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분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그럼 뭐가 생겨요? 거기 일자리 생기죠. 거기서 일자리 생겨요. 그러면 그분은 돈을 주는 게 손해인가요? 아니죠. 돈을 줘도 그게 나서요. 안전하게 키우는 게. 그래서 그다음에 후계자 생기기 쉽다. 지금 논산부여 다 아시다시피 여기 오신 분 중에 후계자들 많죠. 아버지 거나 할아버지 거. 왜 올까요? 과거에는 진짜 1,000평, 2,000평을 내 몸으로 가서 떼고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분들이 나와서 옛날에 보면은 이거 쓰고 새벽에다 후레시키고 일하는 했어요. 진짜 옛날 어머니분들이. 근데 지금은 제 나이 또래 여자분들이 온실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건 감시하러 나오고 일하러 안 나오거든요. 일하러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은 2,000평이 되면 외국인을 4명 정도 고용해야 돼요. 근데 외국인 한 명이 한국 사람 2명보다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일을 안 해본 50대 중년 여성이 나와서 일을 해봐야 얼마나 해야겠습니까? 아마 외국인의 한 0.2 정도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나오지 말고 뭐 가끔 가다가 농사 잘 지나 안 지나 감시하러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시하러 이렇게 나오시고 그 정도 하시지 거의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노동력 확보가 그러니까 후계자 생기기 쉽다는 얘기는 이제 고용 형태로 그러니까 고용주의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용주 또는 관리자 형태로. 예를 들어서 고용주라는 거는 이제 내가 온실에 2,000명, 3,000명 외국인 근로자를 4명, 6명 고용을 하고 컨설턴트는 이제 가끔 가다 와서 이제 도와준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지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재배사가 하나 끼고 이제 재배사를 통해서 온실을 관리해야 되고요. 재배사가 그럼 농장주 노느냐 그건 아니에요. 재배사하고 농장주 같이 관리해요. 왜냐면 농장주가 놀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식도 가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재배사한테 맡겨놓고 가고 평상시에는 같이 관리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이거 시설원회 쪽에 말씀드린 재배사나 이런 사람들 월급이 처음엔 적어요. 근데 한 5년 정도 지나가야 이제 정상적인 이제 혹시 말해서 이제 사회에서 저 정도면은 괜찮은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좀 고생할 생각해야 돼요. 5년 정도는 있다. 그래서 이제 후계자가 생기고 여기 후계자라는 건 재배사와 농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 확보가 쉽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 뭐라고 했어요? 연동이에요, 단동이에요, 수경이에요, 토경이에요 한댔죠. 그러면은 내가 연동이면서 수경이면은 노동력 확보가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만큼 옆집보다 월급 같이 주면은 연동이면 수경이들 가는 게 내가 일이 덜 힘드니까 당연히 일로 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다음에 규모화가 있다. 이게 이 상태가 다 되니까 이제 규모화가 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몇 평에 이랬을까요? 1,000평에서 1,500평, 많이 해 2,000평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2,000평이 이제 밑에 바닥이고 거의 3,000평, 4,000평으로 늘어나고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바로 규모화가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제가 유럽을 보면은
유럽에 뭐 레지스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상장 회사인데 토마토 파프리카를 뭐 네덜란드나 영국에서 대규모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이제 대기업이 투자한 게 아니라 농장 그 가정농들이 성장해서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이제 지금 기업농 형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족 단위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가족이 형네 집하고 큰 아버지네랑 우리 아버지랑 농사를 같이 지면 조카들이 또 해서 이제 점점 규모화되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화되고 있다. 그래서 표준화 자동화라는 거는 이제 수조경 재배의 특징이 하나가 과일의 규격이 그러니까 크기가 균일해요. 토경보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토경에 비해서는 규격화한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이제 고품질 과체류는 어떤 거라고 얘기하면 고당도가 고품질일까요? 당도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고품질은 규격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 15에서 20g짜리 사이에서 경도가 어느 정도 되고 색깔이 괜찮은 것들, 이쁜 것들 이것이 바로 규격 사이즈들이에요. 이것들. 그러면 규격화가 쉬워진다는 거죠. 왜냐면 수경 할게요. 수경은 과일이 땅에 땅이 바닥에 쓸 일이 있나요? 없거나 있어도 토경이면 굉장히 낫겠죠. 그럼 어때요? 과일이 스크래치 나는 것들이 적겠죠. 그 다음에 이게 공중에 이렇게 띄어 있다 보니까 과일이 햇빛에 노출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과일이 잘 색깔이 균일하게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생리장이 적어요. 토경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이런 생리장의 과일도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규격화된 과일을 생산하기도 하고 또 자동화랑 표준화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토경은 볼게요. 내가 이 온실에 내가 한 동을 딱 3,000평을 쳤어요. 그러면 온실에 오른쪽 땅하고 왼쪽 땅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흙이. 그 다음에 지하 수위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 주는 양이라는 것도 규격화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저쪽은 물이 많이 내가 보니까 물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으니까 조금씩 좀 간격을 좀 자주 주는 게 나을 것 같고 저쪽 땅은 야 저기 물 빠지면 좋으니까 좀 왕창 자주 줘야겠어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수경재배로 바뀌면 저 동일한 배지 이 배지 안에서는 어때요? 이 배지 안에서는 물론 편차는 좀 있겠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편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규격화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이것들이. 그래서 그다음 주변 산업의 발달 우리 지금 학생들 중에서 이제 제가 저기 내년에 올해 졸업하는 학생 중에서 일부는 제가 저기 농자재에다 부탁을 해놨어요. 거기로 얘기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이것들을 다 먹어야 돼요. 장비들이죠. 그럼 장비를 팔고 비료 같은 경우도 옛날부터 전문화된 비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자재를 팔아먹으려면은 이 자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내가 팔고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주변 산업이 뭐가 발생해요? 토경 재배보다는 수경으로 가면서 이 주변 산업, 장치 산업이라든가 이런 자재들에 대한 산업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쪽에 취직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건데 그쪽 자재업 쪽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배사 경력을 좀 요구해요. 뭐냐면은 농장에서 큰 대형 농장에서 뭐 3년씩 일을 해보면은 여기서 다 졸업하면은 뭐 기동량은 들었지만 그거 갖고 이제 어린 반포원체도 없거든요. 내가 3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온실에 3년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재 판매를 그렇게 쉽게 그리고 내가 초보한 사람이 있어요. 초보로 하는 사람한테 가서 설명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훨씬 더 쉽다는.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제가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 후배 하나가 저희 교수님이 후배로 생각하라고 해서 후배로 이제 생각한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원래 이제 학교를 좀 그러면 안 되지만 공주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공주대 출신들은 동부팜을 파만농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파만농은 좀 학벌이 좋아야 되는 왜냐면 좀 회사가 좋잖아. 월급도 많고 복지도 좋아요. 근데 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좀 작은 회사에 이제 먼저 얘가 이제 어떤 일이냐면 이제 경농이라는 회사 좀 큰 회사인데 경농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재배사로 조금 2, 3년 일하면서 거기다가 경농을 가서 또 그런 대형 농장 위주로 영업을 하다가 한 경농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인정받으니까 파마농에서 스카우트해서 대형 농장 상대로 이제 그런 영업을 시켰거든요. 되게 좋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건강검진에서 뭐 나오면은 그 회사에서 보험료 빼고 병원비를 다 준다고 하대요. 그 LG 파마농이 LG 계열사거든요. LG 복지가 있어서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재배사 경력을 해서 경력을 쌓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아시는 오실을 지금 어떻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오실 면적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요?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게요. 과거에 10억을 팔려고 하면 옛날에는 1000평짜리를 뭐 100명을 만나야 됐다면 지금은 어때요? 한 뭐 2, 30명만 만나도 충분히 그 10억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그 2, 30명은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왜냐면은 이 1년에 그 매출이 몇십억 되는 2, 30억 되는 걸로 돌리려고 하면 어때요? 주식성이 높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려면 이 사람도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얘도 지식성이 높아야 영업이 가능한 것들이 이것들은. 그래서 옛날에 1000평 하는 사람은 수준이 높지 않았어. 근데 이게 면적이 넓어지면서 점점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학생들 중에서도 좀 이제 농장 하기 싫으면 농장이 어렵거든요. 뭐가 어렵냐 자유가 없으니까 어려운데 일단 재배사로 있다가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환경 부담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 부담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 건데요. 토양 재배보다는 이제 수경 재배가 환경 부담이 적다고 하는데 단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순환식일 때. 지금 근데 제가 이제 수경 재배를 이제 설치하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환식 장치는 설치하지 말라고 그래. 일단은 공간만 확보하라고. 예를 들어서 수경 재배 기가 있으면은 이만큼 이 정도 공간을 순환식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보조 사업을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농업 분야 탄소 제로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농업에서 탄소 제로 하시는 가장 그러니까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순환식으로 받게 되면은 비료가 결국은 이산화탄소 만들어내는 게 비료거든요. 그러면은 비료 쪽에서는 이게 순환식으로 바뀔 때 확실하게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갔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지자체 이제 연락 오고 이제 문의하는 거 들어보면은 뭐 이쪽으로는 지금 보조 사업이 많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경 재배 소개 보게 되면은 이제 수량이 보게 되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5만 원 투자해서 이만큼 따는 것보다 30만 원 투자, 그러니까 30만 원 투자해서 이걸 서너 배를 더 따게 했을 경우에 이게 한 번 투자를 한 번 하고 나면은 이게 매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투자하고 나면 수경 재배를 하잖아요. 그럼 옷을 망가질 때까지 고쳐가면 쓰고요. 거의 4, 5년은 고칠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고칠 일도 없고 5년 지나면 그때부터 뭐 조금씩 빠스러지는 거 있는데 그거는 내가 간단히 고치면 되거든요. 이것들을. 그래서 지금 수경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생산성, 편리함들, 그리고 전체 온실이 이제 뭐라고 하죠?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수경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저도 한 15여 년 전만 해도 13, 14년 전에 네덜란드 이렇게 보고 한국에 와보면은 우리가 그때 이제 평균 이제 면적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온실 면적을 1인당 0.3헥타, 0.4헥타 이랬어요. 논산부여 쪽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앞에 꿈이 뭐였냐? 앞에 일자리가 생기는 꿈이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붙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10여 년 사이에 면적이 1인당 확보 면적이 거의 2, 3배 정도가 늘어난 거고요. 이건 점점 빨라질 걸로 보고 있어요. 거의. 만평 시대인가요? 네, 만평 시대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평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 이제 2학년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드셔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뭐 자기 형도 이번에 퇴직하고 오면은 이제 땅을 확보해가고 면적을 확보하고 자기 조카도 시키고 자기 아들도 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족이 넷이잖아요. 그럼 넷이서 1헥타, 그러니까 2,000평, 3,000만 해도 넷이 합치면 거의 4헥타가 돼요. 그리고 자기 누나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개별 농가로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뭉치면 뭐냐면은 이제 가족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기업 상태로 이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들. 이제 그 상태가 이제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이제 힘들게 짓는 시대는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 사례가 실제로 이제 논산 이제 실제로 보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가면은 일이 밀렸어 보면 일이 엄청 밀렸어요 지금.